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한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서 여권의 내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원내 사안이라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에 당을 총괄하는 것은 당 대표 자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아침 회의에서부터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거듭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원내 사안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밝힌 거에도 공개 반박했습니다. 당을 총괄하는 임무는 당대표가 수행하는 거라며 추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당정이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당원도 국민도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다른 일정으로 회의에는 불참했는데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다만 추 원내대표 측은 한 대표가 사전 논의도 없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바람에 상황이 꼬인 거 아니겠냐며 선후관계가 뒤바뀐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 공개 작심 발언을 한 건 친윤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비판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자해적 행위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당내 갈등이 이제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 내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죠? 네,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선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잇따라 글을 올려 추 원내대표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 거냐며 설명을 요구했고 제도 취지에 맞게 도입이 필요하다,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모든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대표가 하는 거라며 추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밤새 반발이 이어지자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뒤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친한계가 세력을 결집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양상인데 이를 바라보는 친윤계는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 관련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전에 원내와 소통했어야 한다며 독단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용산과 대립이 있을 때마다 측근들을 모아서 밥을 먹는 건 당 전체를 품어야 할 당대표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발언 내용도 그렇고 그 참석자들이 또 발언도 결국 이거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외부에 광고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통화에서 최근 친한계의 행보는 개파보스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대표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갈라진 여당의 틈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의혹 관련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걸 거론하며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여당 내분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사실상 용산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거절당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위기이니만큼 무언가 결과를 내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여야 대표 회담을 띄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핵심 의제로 올릴 걸로 전망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를 설득한 묘수를 고심하는 듯한 모습도 읽힙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 범위를 놓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이나 여권 인사가 여럿 연루된 명태균 씨 의혹은 제외하는 등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친한계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하면서 처음으로 대남 전단을 우리 측에 날려보냈습니다. 풍선 잔해물이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곳곳이 울긋불긋하게 보일 정도로 전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는 가지마다 종이장들을 뒤집어 썼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모두 20개가량을 날려보냈는데 수도권에만 풍선잔해 1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위험물질은 없었지만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에서도 풍선 낙하물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우물과 쓰레기를 넣어 대남 풍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대남 전단을 실어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단을 인쇄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나 이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북한식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와 함께 미국의 대선과 러시아 파병 등과 맞물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꼭꼭 숨겨온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에 이어 한미를 겨냥하는 전략 미사일이 가득한 지하터널 기지 내부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도 지금까지의 고각 발사가 아닌 비행거리를 대폭 늘린 정상각도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진입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의 마지막 단계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로 챙길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군사기술로 꼽힙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으로 북한 미사일 기술자가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파병은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과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하는데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뒤 김정은이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반도체 사업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그야말로 훨훨 날았습니다.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매출 17조 6천억 원, 순이익 5조 8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반도체 최고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를 제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를 앞서게 됩니다.
역대급 실적에 날개를 달아준 건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HBM 시장을 선점했고 큰손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보다 고도화된 12단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HBM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며 생산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로 다른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반짝 추위가 나타났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 무척 쌀쌀했는데요.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7.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 2.3도나 낮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봉화산과는 영하 0.4도까지 떨어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았는데요.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내려온 데다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아 무주 설천봉은 영하 5도 등 산간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했고 서울도 6.2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낮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았다고요? 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오후 3시 반 기준 서귀포 23.9도, 경주 21.8도, 서울 18.3도 등 예년과 비슷합니다. 강풍과 추위를 만든 기압계가 점차 약화하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주말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동풍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올라 20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0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지만 11월 초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상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죠. 충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 세력 간 충돌하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서 갈등이 공개석상에서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 나섰던 김 최고위의 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이 또 있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월요일이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회동 이후에 친윤계, 친한계의 갈등 양상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정혁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당이 공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연일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 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를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당정 갈등이라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돼라는 것들이 정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어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통령께 그 독대를 요청드리는 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만남, 그 회동, 면담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모임 자체는 한 장의 사진이 보여지듯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지지자들도 더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당정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어요. 그 한동훈 대표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무엇을 문제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당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정 갈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은 의정 갈등은 우리가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다 해결된 거고, 그 일부의 어떤 허위 과장된 그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부안해동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을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는 지엽적인 문제고요. 가장 큰 것은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그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무 압박을 한다. 그리고 너무 서두른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좀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지적이에요. 시간은 지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친윤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쓴소리를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 예스, 옳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결국 우리 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도도 이렇게 추락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비공개로 얘기해서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면담 하나 하는 게, 대통령을 만나 뵙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뭐 추석 전이다, 아니다, 못 만나겠다, 추석 이후에 만나겠다, 아니다, 다 독대는 안 되고 이것은 면담이어야 된다. 그 둘은 안 되고 셋이어야 된다. 아니 그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세상사의 모든 것들이 갈등이 격화되다 보면 또 어느 그 경지에 다르면 다시 예. 반대대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그래서 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그 상처를 이게 곪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도려내고 그다음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쇠사를 돋도록 약을 바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최고위원께 여러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자,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또 김종혁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고 해서 좀 더 많이 물어봤고요. 이현주 최고위원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 내에 네. 이 당정 갈등을 넘어서 지금 당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글쎄 뭐 이게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그 내용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인데 예, 그 세 왜 가지요. 저걸 예. 가지고 저렇게 난리들이지? 예.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아까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얘기 예,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저러다가 대통령이 혹시 우크라이나전에 막 이렇게 파병하겠다고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불똥이 한반도까지 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국민들의 불안까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료 대란 문제도 지금 몇 달 됐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여당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 예. 2025년도 정원까지 재논이 어쨌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모든 거 어쨌든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민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복막염,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맹장염 비슷한 걸로도 뺑뺑이 돌다가 예.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예. 이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고집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나 대통령은 한치도 지금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것만 그렇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문제도요. 네. 지금 무슨 뭐 특별감찰관 얘기하는데 지금 이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어요. 이미 지난 단계다? 이미 한참 지났고 지금은 이미 사실은 주가 조작 의혹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국민적 예. 반감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고 뭐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첩첩산중 쌓여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한참 못 미치는 굉장히 약한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는 아니다. 네, 예. 그럼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대통령과 그 여당의 또 주류 예. 가지고 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양을 보면서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제가 예, 말씀드리면 뭐 야당이지만 예. 한동훈 제가 뭐 편드는 게 아니고요. 예. 한동훈 대표나 친한들이 얘기하는 것도 예. 약하다. 저는 솔직히 그것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적 눈높이에 현재 못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고요. 못 미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예, 이런 사실상 얘기고. 지금 거부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보면 그 유난 그 회담이 있었는데 예, 월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보면 공천 개입 문제가 나중에 이제 이 탄핵 사유까지 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헌법 위반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예.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당은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대표가 마치 무슨 치조당하는 비슷한 죄송하지만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 무슨 주종 관계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그런 지금 저 장면 인식을 말씀하시는 갖고 거죠? 네, 예.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정에 대한 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저런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린 야당인데 그리고 예. 야당하고는 더더욱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어제부터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사항입니다. 의장은 원내 대표고.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은 원내 대표고. 오늘 아침 회의 때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다. 그렇게 두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뭐 어저께 저녁에 미리 공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총을 열고서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더라고요. 자,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사안이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총괄하고 있다. 원내 사안 다 총괄할 수 있는 게 당대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그 한동훈 대표는 그 국민의힘에는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8분의 의원들 외에도 160분 정도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거고 또 그 무슨 당의 특위라든가 무슨 그 중앙위원회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100만 명의 당원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 대표는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이죠. 그래서 원내와 원외를 총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금투세 같은 경우 이거 다 원내 사항이지만 직접 야당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대화를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야 의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원내를 구분해서 원내 상황은 내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대통령한테 국무총리가 장관들은 제가 통화를 할 테니까 대통령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총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결이 됐어. 그러면 우리 당이 여론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니네 그 의총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어? 아마 거기 참석했던 반대한 의원들 그 지역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놓고 대통령의 레임덕 아닙니까? 의원들로부터 대통령의 의견이 무시됐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의견은 뭔데요? 대통령은 그 특별감찰관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글쎄요. 그거는 뭐 그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북한 북한 인권재단에 이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라는 얘기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뒤로 미루고 좀 껄끄러운 그런 입장을 밝히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의총으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상당히 굉장히 저희로서는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걸 하나 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사실 연계해서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왔던 사안이었었죠. 연계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뭐 그것은 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정권 초기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비위
감시라든가 예. 이런 것을 한 역할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 제기는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애초부터 저희는 계속 해왔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건 있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뭐 지금이라도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단계를 보면 애초에 이제 정권 초기에는 특별감찰관 정도의 임명으로 충분히 이제 이것이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지금의 상황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사실은 주가 조작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 공천 개입 문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 처리, 이런 것들의 그 비중 이게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특검이 먼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 정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한동훈 대표의 그냥 독자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그 19일인가에 그 우리 상임 고문단이 오찬인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상임 고문단은 가장 연세들도 많으시고 가장 오래 지낸 분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를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라. 그게 19일이었습니까? 네, 19일이었습니다.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당대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북한 인권재단과 이사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 특별감찰관. 이거 당론 아닙니다. 이거 권성동 의원이 아침에 어느 방송에 나오셔서 왜 당론을 어기려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어기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걸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당론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감찰관을 바로 추진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항상 연계를 해서 추진했었죠. 아니요. 당론은 아니더라도. 네, 당론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남겨뒀던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덮어뒀던 거예요.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서로 불편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얘기 더 해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키워드를 공동전선으로 꼽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이 면담 뒤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친윤계 인사들이 비판에 나섰죠. 이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던 홍준표 시장과 어제 비공개 면담을 가지면서 이 공동전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친윤계로 뽑히는 권성동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대표께서 제안을 하고 의원청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난 갈 테니까 내 길을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윤 중에 친윤으로 꼽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단의 정치, 독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니, 이거 굉장히 늦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감찰관 얘기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참 됐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말하자면 막을 수 없는 이 어떤 여론의 악화된 여론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보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그것은 당연한 예, 거고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특검을 얘기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돼 있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당은 도대체 어디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냐 좀 기가 막힌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민주당이 세 번째 지금 특검을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김여사 특검이요. 그걸 11월 중순에 뭐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고 표결을 할 예정이죠. 네, 뭐 예. 날짜를 딱 확정을 한 확정은 상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11월 중에 처리하자 예. 뭐 이런 이제 공감들이 그 갖고 있죠. 오늘 저기 앞서 취재 기자를 연결했더니 그 김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조율할 수도 있다. 아니 원래 사실은 조율해서 합의하는 거죠. 예, 특검법이라는 게 야당에서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도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여야가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예, 예.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예. 또 어떤 재의결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안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쭉 저희가 이제 사실 나열한 이제 의혹을 보면 네. 뭐 거의 뭐 10개 가까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10개 가까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거기서 만약에 이거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범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다라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그 특검법 있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충분히 또 상의를 해서 그 특검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아직까지는 거기에 예. 대해서 논의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그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도대체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특검법에 안 걸릴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는 예. 싶을 정도의 그렇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법안이고요. 또 그 안에 보면은 그 공천 의혹을 문제 삼아서 우리 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뭐 저희로서는 지금 한 대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만약에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그럴 경우에 지난번 그 특검법 부결돼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을 때도 저희 안에서 4표가 이탈을 했잖아요. 나머지 4표가 더 이탈하면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민주당 특검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우니까 후보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한테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얘기를 건데. 했다는 거죠, 이번 대통령 만나서. 그랬더니 뭐 대통령께서 아니 뭐 야당과 뭐 손잡고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상처도 받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이걸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뉘앙스에는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야당하고 손을 잡아?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특검할 때 한 대표는 다 연락을 해서 절대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30명한테도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당론으로 막아야 됩니다라고 의총에 가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을 너무 몰라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게요 어떤 무소불위의 접근 불가한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요. 가족의 비위나 여러 의혹이 있으면 대부분 특검을 받았습니다. 또 특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유죄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다 막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특검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극단적인 또 어떤 강성 지지자들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이슈가요 완전히 블랙홀처럼 김 여사 이슈로 그냥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렇게 김 여사 이슈로 바람잘 날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료 대란도 굉장히 심각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김 여사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여론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특검을 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당이 생각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한 최소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한다든가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국정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바로 가겠습니다. 특검 대 특감입니다. 네, 신조 부총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의해라라고 오늘도 압박을 했고요. 신조 부총장은 한동훈 표 특검을 발의하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간계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유난 갈등에 그거를 파고들어서 좀 이간계를 한번 써보겠다 뭐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검보다도 이 강도가 낮은 특별감찰관마저도 거부하게 되면은 오히려 야당의 특검 공세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까지 방어를 해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 전선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거는 특검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계속 그렇게 예. 그리고 신조 부총장은 이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부결되면 바로 내고 바로 내고 숙려 기간 아무것도 없이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무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하기 위한 것인가?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금투세에 대해서도 그래요. 금투세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금투세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아요. 뭐 그걸 부분적으로 하겠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다 폐지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다. 전혀 필요 없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부에서는 또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지금 금융계는 난리 법석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도입되냐 안 도입되냐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민생을 얘기해. 그리고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가 북한 인권재단에 이사 임명할 테니까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반응 보면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그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김 여사 특검도 그렇고 진짜로 무슨 객관적 뭐 진실을 규명하고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지 그냥 그렇게 하는 쇼를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공세를 펴기 위해서 하는 거냐.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게 이제 특별감찰관 하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다. 특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아니 그거부터 안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단계도 안 하면서 걷지도 않으면서 뛰라고 걷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뛰라고 하는 건 아니 아니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해가지고 특검이나 이런 공세를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의심이 거죠. 좀 든다. 근데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뭐 저희가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예,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빨리 거고요. 인권재단 이사 임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예. 그 인권재단 그것도 뭐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연계해서 무슨 딜하듯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두 개를 연계하고 이거는 좀 그렇군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특별감찰제도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문제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특검이 지금 국면하고 엮어가지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치 특검에 대한 이 전국을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꺼낸 것처럼 보이니까 특별감찰관 제도 하자. 그런데 특검법에 대한 논의 끝내고 이제 어쨌든 11월 달, 12월 달 요 중에 특검법에 대한 이 논의라든가 재의결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많죠. 아까 뭐 10개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한두 개, 두세 개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특별감찰관 제도 바로 도입하면 돼요. 네. 그리고 금투세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빨리 폐지하자. 저는 입장이시죠? 기본적으로 정치가요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 위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다수는 저 진성준 의장 빼고 대부분 다 유예 아니면 유예도 사실상 굉장히 폭넓은 유예고 유예 아니면 폭넓은 유예 아니면 폐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하고 같이 세법이 처리돼요. 그래서 그게 국회 절차 때문에 이제 본격화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야 의정도요. 여야 의정도 지금 그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몇 개 단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반응을 보면 그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민주당이 여야 정으로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의까지 집어넣어서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분들 이렇게 같이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본질은 뭐냐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의과 학회하고 의대 학회하고 그다음에 의대 협회인가 이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논의해서 합의를 해도 그분들이 복귀를 안 할 겁니다.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가 아직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대생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라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만날 거고요. 만약에 의협이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도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협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전공의 단체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통령한테 말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 어떤 의료 대란을 갖다 정상화시키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라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거 뭐 의정 갈등 문제도 그렇고 또 뭐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여야 대표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지금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언제쯤 만날 것 같습니까? 누구요? 여야 대표. 여야 대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만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제 픽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서로 한동훈 대표 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 방점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열려 있는데 지금 아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은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당내 입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막 빨리 하자고 또 너무 푸시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또 도의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만나자고 예.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야 대표회담.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뭐 그때 그 월요일 날인가요? 그 대통령과 만나는 날 하필이면 그날 또 그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야 이거 뭐 틈 벌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근데 당일날 발표했었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거 괜히 답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담 결과가 별로 안 좋은데 만나겠다 그러면 진짜로 무슨 뭐 민주당과 손잡고 뭐 우리 압박하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바로 그날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답을 한 거죠. 이준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만나면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한다는 게 뭘까요? 먹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첫 번째 대화에서 그 이준석이란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당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더 공공했던 거 아닌가요? 금투세와 관련해서 뭐 입장이 뭔지에 그렇게 대해서 보시는군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식의 그 사고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만나는데 뭐 당한다, 뭐 어떤다 이런 식의 사고는 그건 좀 약간 구태의연한 사고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다만 이제 여당이 내부가 조금 서로가 이렇게 내부 안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난다 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 저희도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과 25일 재판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너무 후가 신경 될 안 가능성이 쓰셔도 될 높습니까? 것 같아요. 그 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후가 될 우리 내부에서는 절대로 그 이전에 만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유 전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고 정의기억연대 측은 재판부가 반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발언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논란이 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를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명을 대보세요. 나하고 또 재판해요. 없어요. 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재판 직후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피자 가게에서 쓰는 주방 세제,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점주들이 본부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선정해 돈을 벌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 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 액수입니다.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요플레 뚜껑을 버리겠습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볼까요? 복권 1등에 당첨된 남성이 손글씨로 소감을 적었는데 요플레 뚜껑을 과감히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을 때면 뚜껑에 묻은 것까지 알뜰하게 먹는 분 많은데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일종의 유머입니다. 대기업 총수도 요구르트 뚜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 회장님도 요플레 뚜껑을 핥아 먹느냐는 한 누리꾼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었었죠. 오늘만큼은 소박한 사치 한번 부리겠다는 이 당첨자, 상금 5억 원을 어디에 쓸 거냐는 질문에 일단 대출금부터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것에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20대도 있습니다. 짝퉁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수천만 원을 챙기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20대가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8번에 걸쳐 모두 2,70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부모님이 생전에 쓰시던 물건이라고 했는데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산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생방송 중인 방송국 스튜디오에 복면을 쓴 무장괴 한 10여 명이 난데없이 이렇게 뛰어듭니다. 방송 진행자와 직원들에게 당장이라도 쏠 것처럼 총구를 겨누면서 위협합니다. 올해 초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모습은 20분 정도 그대로 생중계됐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갱단의 수괴가 스페인에서 잡혔습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스페인 당국과 협력해 해당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와 2인자인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체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형제관계인 이들은 암살과 납치 등에도 관여했다고 하고요. 교도관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청소 사업가로 위장한 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했죠. 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파병이 아니다, 총알바지 용병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까지 떨어졌는데요. 처음으로 대남 전단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금 30번째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GPS 장치가 달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GPS 장치를 달아서 지금 용산에 떨어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보냈던 풍선들은 주로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거리와 시간을 계산을 해서 대략 이 정도 날아가면 거기서 터져라. 그래가지고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터뜨리면 거기에 달려있던 이제 쓰레기가 밑으로 낙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GPS 아마 보낸 모든 풍선의 GPS가 다 달려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진 것은 GPS가 달려진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렇군요. GPS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치 정보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군 당국이 그 풍선의 이동 경로와 그다음에 그 떨어지는 위치까지 딱 특정을 해가지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번에 담겨진 그 전단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대남 전단을 함께 보낸 건 처음이었잖아요. 뭐 쓰레기 풍선은 30번째 보낸 거지만. 그럼요. 사실은요. 북한이 그동안 전단 작전을 오랫동안 했었죠. 과거에도 오래전에도 했었고요. 뭐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북 회담할 때 그때 당시에도 사실 2004년도 6.4 합의서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 전단을 우리 쪽으로 날렸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6.4 합의서 이후에 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사실 북한이 보내온 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흔들릴 일은 사실 없어요.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단을 담아 보낸 것은 처음이거든요. 30회 보냈는데 대부분 오물 아니면 그다음에 쓰레기였는데 종이짝 그랬는데 전단이 들어있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떨어진 그것은 일부러 그걸 집어넣어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비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GPS 따라서 원하는 곳에서 떨어뜨리고 터뜨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거기에 위험물, 뭐 독극물이나 아니면 화학무기라든지 또는 생물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터뜨리면 막대한 피해가 날 수 있다. 이제 이걸 우려 많이 하죠. 막 군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우리 인명살상이나 그런 예. 물리적 피해를 주기보다는 예.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예.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정부와 또는 북으로 보내는 전단을 보내는 단체 쪽으로 가서 그걸 중단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예, 그렇죠. 볼 수가 이거는 있겠죠. 이제 최근에 북한이 무인기 소동을 벌였고 김정은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그게 떨어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 대통령실 위에 이제 풍선이 떨어지고 거기에 전단이 그것도 우리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조치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권 또는 여론을 보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시실 대통령 그 부인, 영부인에 대한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실 지난번 10월 1일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김정은을 향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도발, 핵공격을 하는 순간 김정은은 마지막이다. 시나리오는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핵강국을 향해서 저렇게 이 정신이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대통령을 비방을 했는데 그 유사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전단을 보냈는데 저는 그 독공부를 보내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정말 소위 말하는 즉강끝 대응으로 강력한 응징을 하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도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격을 하려면 그건 말고도 북한에는 무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과 미 백악관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 3천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파병된 규모가 한 1,500명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23일 이후로 추가로 또 1,500명 정도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배를 타고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했고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3곳에서 현재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여 명의 후발대도 러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현 장관 오늘 국감에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총알바지 용병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네, 일단 북한군이 격전지에 이르면 오늘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급한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점령된 지 몇 달이 됐는데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쿠르스크주의 일부는 러시아가 이제 회복을 해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상당히 역부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 간에 맺은 조약,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4조에 의하면 이 침략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은 쿠르스크가 침략당하기 전에 침공받기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을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4조가
이저 성립, 법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판단 해석을 아마 김정은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점령당한 그곳에 제일 먼저 병력을 보내서 그 점령당한 쿠르스 지역을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는 그 역할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군복이라든지, 근데 러시아 군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용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동안은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북한하고 러시아는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을까요? 예,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소식이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군의 파병은 이미 우리 국정원에서 정찰 위성을 통해서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얼마 1차 얼마 갖고 2차 얼마 갖고 어디에 배치됐고 이런 것까지 다 안다는 것은 이건 모든 가용한 모든 정보 자산, 정보 수집 자산을 다 활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얻은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그 결과를 미국도 공유를 했고 또 나토도 공유를 하고 하면서 한동안 신중하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미국과 나토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김용현 장관이 용병이라고 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바로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북한군이 북한군 복장을 입고 북한군 지휘 체계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분명히 파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도 베트남에 파병됐을 때 맹호부대 또는 청룡부대, 백마부대 이 건재순을 가지고 우리 파월 한국군 사령부가 별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자이툰 부대라든지 우리가 건재 단위로 가서 이건 뭐냐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지휘 체계 속에 들어가서 그럼 러시아가 제일 격전지를 보내면 총알바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정은은 거기서 받는 북한군 한 명당 2,000달러, 뭐 우리 돈으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 그 병사가 갖겠습니까? 거의 80~90%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표현대로 팔아넘긴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과연 이렇게 한 것이 본인이 계산한 대로 정말 러시아로부터 모든 걸 얻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 동요가 상당하다. 국정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군인들의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뭐 어디로 이주시켰다는 건가요? 그 어디로 이주시켰다는 거에 대한 것은 뭐 국정원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이게 사실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이고 북한이 아무리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갔는데 그걸 모를 가족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뭔가 북한의 이 조직들, 다시 말하면 이 통제 조직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로 아마 인원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이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 다독거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파병된 그 인원들 속에서도 몇 명 단위로 해가지고 살상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만약에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진영에서 탈영하려고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 사살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내부 감시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징병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징병 모집에 반대하고 또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용병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더 많은 북한군이
혹시 더 참전하게 될까요? 네, 일단 국정원 발표대로라면 예. 연말까지 한 12,000명 정도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그 인원이 정말 전과를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 전쟁이 뭐 역전이 되고 끝난다면 또 모르겠지만 계속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한 번 보낸 김정은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직접 닿는 렌즈는 착용 전후에 세정액으로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한데요. 일부 세정액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상의 문제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세척력이 좋은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씻을 때 사용하는 전용 세정액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쓰는 1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세정액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구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드림아이의 칸개 제품에서 하얀색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다 부어놓고 보았을 때 모래알갱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것들이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앞서 지난 7월 미생물 기준이 부적합해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당시 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더뷰용의 칸개 제품은 표시된 것보다 실제 내용량이 더 적었습니다. 세척 성능 면에서는 2개 제품이 살균 기능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은 메디렌즈 멀티액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제품 가격은 100ml당 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최대 13배 차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도 이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4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의 장기 거주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20만 명 늘어난 2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각각 16.6%와 8.9%씩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나 봐요. 돈 많이 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날아올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 순이익도 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웠던 2018년 3분기의 기록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매출 역시 17조 6천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 부진이 컸다고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제일 큰 차이는 엔비디아 납품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의 큰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특히 지난 3월부터는 5세대 HBM인 HBM3E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3분기 HBM 매출이 전분기보다 70% 이상, 지난해 3분기보다는 3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서도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까지 확대가 됐고요. 4분기에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기술력과 생산 능력 등에 있어서 업계 최고라는 자신감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HBM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율 로스 그리고 고객 인증 여부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역시 5세대 HBM 12단을 올해 초에 더 먼저 개발하는 등 기술력이 사실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세대 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훈풍 대신에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다든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등 이런 악재를 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 분야 1등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쳤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9조 1,000억 원이었죠. 네, 부문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반도체 부문을 조금 떼어놓고 봐야 합니다. 반도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4조 원대 수준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 실적 대결에서 SK하이닉스가 처음은 아니고 1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이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해봤는데 이와 별개로 테슬라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를 훌쩍 넘어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3분기의 순이익은 2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3%나 증가했는데요. 무엇보다 한 주당 순이익을 뜻하는 주당 순이익이 72센트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장이 마감된 뒤에 발표된 실적이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12%까지 껑충 뛰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들려온 전기차 관련 희소식에 우리 2차 전지주도 요동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예인 출입문 도입의 특혜 논란. 인천공항에 연예인 출입문이 생겼나요? 네, 최근에 혹시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이라고 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당시 공항에 온 변우석 씨 경호원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려고 플래시를 비추거나 저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게이트를 막는가 하면 직접 항공권을 검사하기도 했었죠. 이 불쾌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해당 경호원이 업무 외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명한 연예인이 공항에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찔한 상황들이 조금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전용 출입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문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출국장에 들어갈 때 한쪽에 보면 사실 도심공항을 이용하신 분이나 조종사 그리고 승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안 검색을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용 출입문을 연예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체 경호원을 배치한 연예인의 기획사가 미리 인천공항공사로 공문을 보내야만 한다는 그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네, 이거 논란이 있겠는데요. 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는 특혜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공항 출입 절차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줄을 서기도 하고 지치면서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좀 진이 빠지는데요. 그런데 연예인이라서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찬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적인 그런 취지도 아닌데 너무 많은 특혜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도 많이 몰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예인 출입문은 오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사고나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공청회는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공개 매수 끝난 뒤 다시 불붙은 고려아연 주가. 예, 고려아연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까? 네, 사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고려아연 주가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이뤄졌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요동이 쳤습니다. 고려아연은 장 시작부터 30% 가까이 뛰면서 상한가를 쳤고요. 그대로 29.91% 오른 113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불렸던 영풍정밀 역시 30% 상한가를 치면서 6천 원 오른 2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사실 본격적인 공개 매수 가격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달 초에는 고려아연 주가가 53만 원대였는데요. 하지만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지분 공개 매수를 선언한 데 이어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로 방어에 나서며 주가가 널뛰기를 하기도 했죠. 고려아연의 마지막 공개 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가 83만 원, 그리고 고려아연이 89만 원이었고요. 영풍정밀은 3만 원 대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 매수 마감을 끝으로 사실상 주가를 더 이상 견인할 요소가 사라졌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또 한 번 크게 이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요동이 치면서 모두 상한가를 친 겁니다. 상한가를 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분쟁 일단 1차전 끝났는데 왜 오른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1차전에서 모두 무승부로 끝났죠. 그러니까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개 매수로 양측 모두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1차전의 전쟁은 승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하게 된 건데 결국 누구의 우호 지분이 많으냐를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다퉈볼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내 매집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고려아연 사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개 매수를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격차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양측의 공개 매수로 이미 장내 주식을 싹싹 긁어 모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매우 소수에 불과한데 만약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언제 다시 하한가를 칠지도 알 수 없다는 걸 투자자들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양측의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를 두고 두 차례 법원에서 가처분 판단을 받기도 했죠. 이와 별개로 양측은 시세를 조정하려 한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서로를 향해서 쌍방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는가 하면 각종 의혹을 부각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은 이후 열릴 주주총회에서 누가 더 많은 이사진을 선임하느냐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75년 우정으로 공생해온 두 집안의 감정 싸움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0만 원을 훌쩍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북미 지역 보증 연장 조치 등으로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42조 9천억 원으로 4.7% 증가해 역대 3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 물류비 인상 등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2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22조 2천억 원으로 10.7% 늘어 역대 3분기 실적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린나이가 울트라 파인 버블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보일러를 선보였습니다. 린나이는 이 보일러는 초미세 기포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독 효과를 얻는 기술을 사용한 신제품으로 가정에서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방과 온수에 국한돼 있던 보일러의 기능을
수질로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앞으로는 보일러가 필수 생활기기로 자리 잡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이 고향 킨텍스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포럼은 다보스 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되는데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 AI와의 휴머노믹스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AI와 휴머노믹스는 인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AI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들이 대거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I am very thankful, therefore, to Gyeonggi Province to dedicate this event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omics. Place in human. 포럼은 개막 대담과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한 메인 섹션, 그리고 기회, 기후, 돌봄, 평화 경제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기조연설자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교수와 휴머노믹스 개념 창시자인 바트 윌슨 체프먼대 교수가 나란히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시대 왜 휴머노믹스인가라는 개막 대담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술 변화, 급변하는 국제 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이런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엔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경기도의 도정 철학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둘째 날 일정인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에선 AI 시대 휴머노믹스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은 다보스 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아침에 찾아온 반짝 추위가 낮 동안 풀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기온은 다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기 하게 되면 안개가 짙어집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풍과 너울이 동반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날씨도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 같은 추위는 없겠고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